오히려 앞으로는 좀 소형이 인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지 좋은 곳의 소형. 왜냐하면 좀 대출이 일단 6억으로 묶여 있잖아요. 84 타입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작은 아파트들, 요런 데들이 인기를 더 많이 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1, 2인 가구 수가 엄청나게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에서 나왔던 보고서였던 것 같아요. 2040년대가 되면은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한 75% 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4집 중에 3집이 1, 2인 가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형 아파트 위주로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광장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관심 깊게 보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인데, 광장동 진짜 좋거든요. 거기다가 여기 살짝 올려놓긴 했는데, 광장동에 광남고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학군도 좋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강북에서 학군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딘 것 같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광장동이 좋은 것 같거든요. 광진구. 솔직히 말해서 뭐 강북 쪽에는 학군이 딱히 좋은 곳이 사실 아직은 별로 없거든요. 나중에 뭐 마포나 뭐 용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학군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아서, 광진구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거기에 있는 단지니까 여기 쪽이 특히나 좋습니다. 광남고, 광남초, 광남중 요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주변이 학군 때문에 또 인기가 많은 편이거든요. 또 여기에 뭐 극동 1차, 2차 이런 데는 여기에 있는 뭐 되게 비싸요. 여기 대형 평수라서 5동, 10동, 16동 뭐 요런 데는 또 한강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 저도 돈 있으면 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 요런 데서 높은데 요런 데서 이렇게 보면은 요런 한강뷰를 아름답게 볼 수 있잖아요. 저기 뭐 롯데타워도 예쁘게 보이고, 그러니까 잠실 쪽이 뭐 저쪽은 천호동 쪽이긴 합니다만 잠실 쪽이 뷰가 예쁘게 나오는, 네, 그런 이런 데 탑층 살고 싶습니다. 대형 평수 아파트 살고는 싶은데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냉정히 말해서 돈 많다고 여기 아파트를 살 것 같진 않아요. 부동산에 너무 비싸니까. 뭐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고층 있을 거예요. 제일 큰 걸로 보시죠. 고층이 없네요. 한 40억 정도, 네, 나오고 있네요. 한강 조망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탑층이었으면 더 좋긴 한데 거의 50평 되는 것 같습니다. 54평. 54평 광장동 23억. 최근 실거래가가 23억. 그게 24년 작년이죠. 작년 4월에 23억이었는데 호가죠, 호가. 실거래 없는 호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건축 뭐 이슈가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네, 쉽진 않습니다. 뭐 이런 광장동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고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극동 아파트 1차, 2차 있는데 16동이니까 1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건 2층입니다. 2층. 16동 202호. 여기 동은 되게 좋아요. 평수도 되게 좋고. 하지만 아쉬운 거는 2층입니다. 2층은 당연히 뷰 안 나옵니다. 되게 아쉽죠. 여기에 14층쯤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2층이 나왔어요. 뷰를 바라고 여기 낙찰을 받는다 하시면 의미 없습니다. 202호면 한 요 집 정도 될까요? 좀 대형 평수라서 여기쯤 될 것 같습니다. 뷰는 안 나오게 생겼죠. 주차난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겹주차에도 라인을 그어 놓은 거 보니까 뭐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니까 주차난이 없는 게 더 이상하죠. 89년도 아파트, 지금 한 35년 정도 된 거죠. 36년? 36년이 넘어가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차인은 없습니다. 권리 분석 뭐 할 거 없고요. 깨끗한 물건이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네이버 카페에다가 고래동권 카페에 매각 물건 명세서 올려드렸는데 뭐 그냥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그냥 깔끔한 물건이다. 하자 1도 없는, 네, 그런 물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장 극동 아파트. 저는 이 라인에 좀 고층, 뭐 14층 있으면 거기는 좀 살고 싶긴 합니다. 근데 여기가 20억에 나왔잖아요. 아까 호가 보셔서 알겠지만 한강뷰 나오는 데는 호가가 막 40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세는 20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되게 치열할 것 같아요. 아니 20억이나 되는데 뭐 왜 치열하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건물의 전용 면적이 47평이고요. 실제 면적은 아까 보셨지만 분양 평수로는 54평입니다. 완전 대형 아파트고, 거기에다가 라인이 너무 좋잖아요. 물론 층이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재건축이 언젠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 이렇게 또 한강변의 재건축은 말들이 많아요. 뭐 제자리 재건축을 하자, 뭐 이렇게 어떻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말들이 많습니다. 뭐 잠실 5단지나 압구정 뭐 이런 데 보시면 알잖아요. 재건축이 쉽진 않습니다. 뭐 이런 데는 그냥 뭐 한 20년은 봐야 되지 않을까. 20년 안에도 어려울 수 있어요. 하여튼 요 정도 길게 보고, 그러니까 재건축 바라보고 투자하면 어렵다라는 뜻이죠. 대신에 여기 뭐 한강 접근성 엄청 좋잖아요. 그냥 바로 앞이니까. 요쪽은 사실 한강공원이 좀 별로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보로 한 13분.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네요. 아, 요것도 좀 안 좋다. 단지 내로 이렇게 터널이 이렇게 바로 있으면 좋긴 한데, 뭐 그래도 한강에 13분이면 가까운 거죠. 여기 뭐 샛길 같은 거 없나? 간병북로가 있어갖고. 아, 근데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공원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요 라인이 좀 가장 안 좋아요. 네. 전반적으로 강 북쪽의 한강공원들이 별로 안 좋거든요. 강 남쪽이 좀 좋은 편이고, 성수도 요게 좀 단점이죠. 뚝섬은 좋거든요. 뚝섬 쪽은 괜찮은데 요 근처에서 뚝섬까지는 그래도 걸어서 꽤 가요. 뚝섬 한강공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쯤 가야지 이제 막 되게 공원들도 있고 좋아지거든요. 여기도 좀 덜 갔고, 요거 이렇게 언덕 넘어가야 돼. 제가 맨날 달리기 하던 곳이라 이 동네 되게 잘하는데, 아무튼 여기까지도 뭐 별거 없고, 이쪽에 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공원, 그 멋진 공원들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강공원 여기에서는 뭐 마라톤 대회도 많이 하고, 여러모로 뭐 행사도 좀 많이 열리고, 넓고, 뭐 텐트 치는 데도 있고, 편의점도 좀 잘 돼 있고, 오리배 요즘에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공원은 그러니까 뚝섬까지 가야 돼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한강공원이 잘 돼 있는 데들 있잖아요. 잠실 아주 좋고, 암사 쪽도 되게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요쪽 라인이 별로 안 좋아요. 특히나 강북 쪽에는 대부분 안 좋습니다. 이 뚝섬 빼고. 한남동 되게 좋은 동네잖아요. 한강변이고. 하지만 한남동 쪽에도 상당히 안 좋아요. 한강공원은. 뭐, 여기 강변북로 미칠해갖고, 여기는, 그냥 공원이랄 게 없습니다. 그냥 자전거 도로 정도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물론, 여기 잠수교 넘어가면은 바로 반포 쪽이니까, 여기 뭐 좋긴 하죠. 아마, 현이 이쪽에 살 거예요. 현이 사는 데가 한남동 쪽인 것 같은데, 그래갖고 맨날 반포대교 넘어가고, 전 압구정 쪽에서 맨날 달리기 했었거든요. 서울 살 때. 그래서 늘 만났어요. 아침에 달리기 하는 시간이 비슷해가지고 대체로 뭐 한 6시 안팎에 많이 뛰었었는데, 아침에 맨날 뛰어요. 현하고 그 축구선수 누구지? 이름 까먹었네요. 하여튼 뭐 같이 뛰는 멤버들 있거든요. 맨날 뛰는 거 뭐 인사해주면 되게 반갑게 인사해주시고, 하여튼 뭐 그렇긴 한데 별로 안 좋습니다. 한강공원이. 그런 점이 있다는 거는 좀 인지하시고, 여기 성수 쪽은 그래도 뚝섬이 가깝잖아요. 여기서 성수 이렇게 전략정비구역 여기에서 가깝거든요. 뚝섬이 그렇게 안 먼데, 광장동은 솔직히 걸어가기엔 좀 그렇고, 차 타고 갈 거면 뭐 그냥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무튼 뭐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가장 아쉬운 거는 여기 한강뷰가 나올 수 있는 라인인데, 한강뷰가 안 나오는 저층이라는 거. 이게 몇 동이죠? 16동이니까 요 단지거든요. 요 단지에 2호니까 요 라인인데, 여기에 2층, 저 아래입니다. 여기가 14층이거든요. 요런 데면 뷰가 얼마나 좋겠어요. 거의 로망인데, 50평대 요런 한강뷰를 바라보는 집, 말만 들어도 이게 되게 좋지 않습니까? 요런 게 예전에는 뭐 10억 미만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뭐 무지했어가지고 참 아쉽네요. 지금이라도 뭐 아는 게 어딥니까? 글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이런 집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한강뷰가 일단 내려다 보이는 집이다. 이런 게 좀 되게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물건 나온 거는
2층이다. 네, 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불허가가 있었어요. 불허가 같은 거 있으면 되게 막 겁내시는데 불허가는 하자가 아닙니다. 초보자분들은 불허가 이런 거 되게 걱정하거든요. 미납 이런 거 되게 걱정하는데 이런 건 다 뭐 개인 사정일 수 있어요. 불허가는 뭐냐? 뭐 하자가 있으니까 불허가 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기도 한데 실질적인 경우에는 이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초보자분 같은 경우에 매수할 때는 이거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이걸 낙찰을 꼭 받고 싶다. 나 여기 너무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입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격을 보면은 본인이 24억 6,600만 원 써냈거든요. 근데 2등이 23억 8,800만 원을 써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8천만 원 더 써낸 거죠.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니까 엄청 비싸게 썼다고 본인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신건인데 최저 가격보다 더 비싸게 썼으니까 올해 4월이면 엄청나게 달아오를 땐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올라가는 시기였고 그래서 좀 높게 썼는데 2등과의 격차가 많이 나서 아마도 여기 동부지방법원 근처에 가면은 이렇게 예전 뭐 법원 출신이라던가 또 이렇게 불허가 전문으로 받아주는 뭐 그런 뭐 법무사 사무실이나 그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돈 주고 의뢰해가지고 불허가를 받아낸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입찰 보증금이 거의 한 2억 1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거 날릴 순 없잖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8천 비싸게 받았다 생각해서 좀 받기 싫었던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받기 전에는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가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2등하고 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잘못 받은 거 아니야? 하고 겁이 덜컥 나거든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히나 뭐 첫 낙찰 뭐 그런 사례인데 2등하고 격차가 켰다 그러면 쎄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실수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늘 그거 토닥토닥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좀 제 수강생분들한테 저는 1년 동안 이렇게 질문을 받아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런 거 입찰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사전에 물어보면은 제가 뭐 이러저러한 단점이 있고 이러저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뭐 판단하세요. 뭐 이렇게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낙찰을 받으신 다음에 선생님 이거 받았는데 어떡하죠? 이거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런 뭐 받고 난 다음에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뭐 다 마찬가지지만 주식 같은 거는 특히 뭐 비트코인 같은 거는 매수한 다음에 이거 잘못 산 것 같은데 어떡하죠? 하면은 그냥 매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특히나 이게 경매 같은 거는 낙찰 받은 다음에 잔금 내기 전이니까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는데 뭘 어떡하죠? 사전에 질문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생각하고 뭐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사후에 뭘 어떻게 하죠?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찰하기 전에 모든 걸 좀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고 불허가 이런 거는 그냥 대부분이 개인 사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겁나서 겁나서 그래요. 네,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 같은데 의뢰해서 불허가를 받아내는 경우가 많다. 근데 뭐 불허가 쓸 때도 그냥 뭐 제가 실수해가지고 금액을 높게 써갖고 이렇게 하면 불허가 절대 안 납니다. 그냥 어떻게든 하자를 찾아내는 거죠. 네, 전문 법무사님들이 그런 거에 좀 최적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매각 명세에서 보니까 뭐 특별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자가 될 수 있는데 누락된 것 같은 거를 열심히 찾아내요. 그리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해당 이유로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허가를 받아내는 거죠. 네. 아무튼 뭐 이런 거가 걸려 있는 거지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불허가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문제는 대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 생각에는 대출이 아시다시피 이제 뭐 한 6억 수준에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이 고가 아파트잖아요. 고가 아파트. 이런 고가 아파트는 좀 규제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대출 규제하는데 뭐가 기회냐?
대출이 6억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최저가에 받는다고 해도 최소한 14억 이상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현금 14억 이상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마 이분들도 뭐 전세를 놓던가 아니면 뭐 전세가 비싸진 않을 텐데 전세를 놓던가 아니면 뭐 대출을 받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대출을 받을 생각을 하고 아마 이때도 뭐 고민을 해보고 했을 것 같은데 이 대출이 지금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대출 받으려 한다.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럼 내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뜻인데 그럼 입찰자가 확 줄어들겠죠. 이때 12명 했잖아요. 제 생각에 입찰자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출 규제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6억 대출이 이런 물건들의 입찰가를 낮출 수 있다.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죠. 물론 저같이 현금 별로 없는 사람한테는 그림의 떡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요럴 때가 기회일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 좀 보려고 했는데 전세가 매물이 한 개도 없어요. 네, 실거래로 좀 보면은 전세는 한 9억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세 9억. 이거를 그러면 전세 9억에 맞추면 되니까 그럼 전세 끼고 사면 되니까 내가 만약에 20억에 받는다면 11억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일단 잔금을 납부해야 돼요. 잔금 납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세에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경매와 일반 매매 차이점이 좀 그런 게 있죠. 이제 앞으로 갭 투자도 뭐 규제를 한다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뭐 잘 모르겠으니까 갭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매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차인을 찾아서 이렇게 전세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일단 잔금 납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세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특히 대출 규제에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규제돼 있는데 나는 좀 자금 여유가 있다. 요럴 때는 경매가 최적이에요. 근데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현금 여력이 좀 많으신 분이 많진 않잖아요. 그래도 뭐 현금 여력이 많으신 분은 이런 제도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 볼 수 있는 찬스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금이 많으면 지금 경매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여러모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자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7월 21일이면 한 2주 정도 시간 있으니까 충분히 알아보시고 현금이 좀 많이 필요한 물건이란 거 인지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재건축 같은 거 추진을 하긴 할 것 같은데 재건축을 바라고 투자하기에는 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거다. 네, 이 부분도 좀 참고하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에 대해서 난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하시는 분은 네이버에다 이렇게 성정길로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그 경매 강의 이렇게 모집 공고를 올렸으니까 10만원에 경매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보통 아무리 싸도 경매 한 30만원 정도는 하잖아요. 네, 저는 뭐 전국 최저가로 10만원에 수강료를 받고 있고 3주 동안 줌으로 실시간으로 강의하고요. 2개월 동안 무제한 녹화본 수강도 가능하고 심지어 1년 동안 경매 질문 무제한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경매 답변을 요즘에도 거의 매일 하루 일과 중에 하나거든요. 질문에 답해 드립니다. 모든 질문 빠진 적 없어요. 혹시나 제가 저한테 질문 기간 내에 질문했는데 답변 못 받으신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네,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단 한 분도 없으셨어요. 정말 거의 뭐 하루 이틀 내에 다 답변 드리거든요. 이런 혜택은 정말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 고래독공부 회원분들은 거기에서 또 2만원 할인을 해서 8만원에 수강하실 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즐겁게 경매 배워볼 수 있는 찬스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네,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공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나오는데 제가 경매 물건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오늘은 위례입니다. 위례.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좀 착한 걸로 골라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10억 넘는 이렇게 비싼 것만 보다가 요런 거 보면 괜찮죠. 그리고 얘는 한번 유찰이 되면은 이제 뭐 한 5억대 정도로 떨어지게 될 테니까 뭐 유찰이 될진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니까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은 좀 소형 평수다. 실평수가 한 14평이니까
분양 평수는 한 20평 안팎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매각 명세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옥션원 통해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제비앙 7401동 802호입니다. 신건이에요. 아직 한 번도 입찰을 안 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유찰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매 제한 걸린 단지라 가지고 가격 가늠이 거의 불가능한데, 주변 시세로 알아보기에도 이게 소형 평수라 가지고 소형 평수 있나 한번 볼게요. 요쪽에는 좀 있는데 여기는 입지가 훨씬 좋아가지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게 어려운 점이죠. 네. 그나마 전세가 하나 있네요. 네. 전세 하나 나온 게 지금 4억 9천에 나왔거든요. 여기는 좀 실거주 의무 조항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좀 여러모로 시세 파악이 좀 되게 어렵습니다. 시세 파악이 너무 난해하다. 네, 요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는 한 4억 9천에 나와 있는데, 소형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비싸죠. 네, 위례이다 보니까. 그리고 트램이 이제 곧 있으면 여기에 좀 지나가게 될 것 같아요. 위례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여 쪽, 뭐, 마천 쪽, 요쪽까지 이제 트램이 지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트램 라인에서 좀 가까운 편이죠. 여기 있는 단지거든요. 위례 로제비앙. 네, 제가 여기 드론 영상을 예전에 촬영을 했던 건데 지금도 뭐 이 모습이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행히 하드를 잘 살려가지고 드론 영상 다 보존이 됐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이쪽이 위례거든요. 여기 골프장 있고 요런 쪽에 스타필드가 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례는 이쪽이고 여기는 북위례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새 아파트예요. 이쪽은 하남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행정구역이 3개가 접해 있잖아요. 위례가. 이쪽은 송파 쪽, 이쪽은 성남 쪽, 여기가 위례 쪽인데 이번에 경매 물건 나온 데는 좀 새 아파트 쪽, 하남 쪽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쪽으로 가면 이쪽은 다 송파예요. 이쪽은 서울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경매 물건 나온 곳은 여기 상가 좀 있잖아요. 상가 있는 바로 뒤쪽입니다. 로제비앙 한 500세대짜리 뭐 크지 않은 단지인데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지는 이렇게 대로변 쪽의 아파트들이 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앞으로 위례선이 지나가고 좀 메인 도로이기도 하니까 뭐 여기 보이시는 뭐 힐스테이트나 요런 데가 더 입지는 좋아요. 근데 가격도 더 비싸니까 현재 여기 경매 나온 게 한 8억 정도에 나왔거든요. 8억 정도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유찰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여기 남한산성하고도 좀 가깝고 저는 산을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산 등산하기 좋은 요런 데들이 좋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뭐 자전거 타기도 좋고 등산하기도 좋고 달리기 하기도 좋고 네, 저는 뭐 위례 되게 좋더라고요. 뭐 비싸서 못 살 뿐이지 살고 싶은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요쪽에 뭐 위례 포레자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요쪽에 하남 쪽에 나온 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포레자이. 여기는 이제 거래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평수가 너무 달라가지고 가격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8억이고 여긴 한 12억. 평수 차이는 꽤 크거든요. 저는 뭐 중대형을 더 좋아하니까 이렇게 큰 평수 아파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긴 하지만 글쎄요. 여긴 좀 소형 위주라 가지고 주차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주차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대략 구조는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구조도는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은 2개 있고 화장실 하나 있고 뭐 1, 2인 가구 살긴 적합하지만 뭐 3, 4인 가구 살기는 너무 좁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1, 2인 가구 너무 많으니까 나는 뭐 싱글이다. 뭐 그러신 분들 뭐 요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임대 수요가 되게 많은 동네니까 위례 새 아파트 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새 아파트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위례에도 위례 신사선 언제 뭐 이렇게 만들어지냐 하면서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강남이잖아요. 강남의 신도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좋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최저가가 8억 1천만 원인데 많이 들어올 것 같진 않아요. 입찰하시는 분이 많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생각에
유찰될 가능성이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유찰될 가능성이 한 30%? 아마도 이번에 낙찰이 될 것 같고, 날짜는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7월 14일. 유찰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아마도 요즘에 좀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대출 규제는 6억이니까 6억 규제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그런 아파트라서 오히려 앞으로는 좀 소형이 인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지 좋은 곳의 소형. 왜냐하면 좀 대출이 일단 6억으로 묶여 있잖아요. 네, 이러면 또 풍선 효과로 더 비싼데 84 타입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초소형들, 작은 아파트들 요런 데들이 인기를 더 많이 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소형 하면은 생각나는 게 크게 두 단지가 있는데 일단 잠실 세내역 바로 앞에 있는 이 잠실 리센츠 여기에 소형이 있죠. 여긴 소형도 비싸요. 27제곱미터. 이게 진짜 원룸 수준의 아파트인데 여기도 10억이 넘습니다. 12억 정도 되네요. 호가는. 네, 실거래가도 14억에도 거래가 됐네요. 14억은 좀 센데? 리센치 요즘에 좀 뭐 날아다니네요, 진짜. 여기 커뮤니티 시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좀 이슈가 불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작은 아파트임에도 막 10억이 넘고 거래도 엄청 많이 되지 않습니까? 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해가지고 대출 규제 6억 뭐 그런 이슈들 때문에 요런 데가 앞으로 좀 인기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형 아파트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쪽에 삼성중앙역 바로 앞에 여기도 초역세권 아파트죠. 여기도 소형이 있거든요. 제일 작은 거. 와, 여기도 16억까지 올라갔네요. 제가 이렇게 삼성동 살았어서 되게 잘 아는 단지인데 여긴 주차가 되게 편해요. 여기도 그냥 원룸. 헉! 화장실이 두 개네. 되게 특이하네요. 어떻게 화장실이 두 개지? 다 그런가? 얘만 그러네요. 이렇게 소형인데 화장실이 두 개네요. 와, 뭐 이런 구조는 살면서 처음 봅니다. 구조가 이럴 줄은 몰랐네요. 네, 하여튼 원룸인데 화장실이 두 개 있습니다. 뭐 여기가 16억에 뭐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오히려 조금 더 큰 요 녀석은 화장실이 하나인데 화장실 두 개인 건 뭐 처음 보네요. 소형 중에서. 아무튼 요런 것도 지금 뭐 16억까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실거래가도 16억 근처에서 뭐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동네 살 때만 해도 평당 한 1억 정도였는데 한 12억, 뭐 11억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벌써 뭐 한 50% 정도 오른 거죠. 강남 쪽은 네, 진짜 오름세가 대단한 것 같아요. 요런데도 6억 규제로 인해서 좀 인기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남은 살고 싶은데 뭐 현금이 많지 않아서 대출을 생각했는데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좀 소형 쪽으로 나가고 싶은 사람들 뭐 이런 수요가 늘 있습니다. 얘네도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강남하고 비교를 할 순 없죠.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거 그리고 향후에는 1, 2인 가구가 지금도 대세지만 1, 2인 가구 수가 엄청나게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그 보고서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나왔던 보고서였던 것 같아요. 2040년대가 되면은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한 75% 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4집 중에 3집이 1, 2인 가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형 아파트 위주로 투자용이더라도 소형 아파트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동호수나 이런 것도 좋고 권리 분석 상에도 뭐 하자 전혀 없으니까 조사해보시고 마음에 든다 싶으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북일의 쪽에는 아까 보셨지만 소형이 없습니다. 그냥 다 큰 단지밖에 없고 특히나 북일해가 좀 중대형 위주로 좀 많이 지어졌거든요. 소형이 좀 귀하다. 1인 가구인데 40평대에 살진 않잖아요. 1인 가구 분들, 뭐 2인 가구 신혼부부나 뭐 그런 사람들은 수요가 많은 곳이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 여기도 뭐 3구역이나 5구역 같은 경우에 좀 있으면 다 만들어질 것 같고 1구역도 얼마 안 걸릴 것 같고 거여마천이 여기가 다 만들어지면 여기에 또 미니 신도시가 생기거든요. 인프라도 많이 확충되죠. 여기 되게 가깝습니다. 걸어 다닐만 해요. 나중에 또 드론 영상으로 이 동네 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의 아파트, 네,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65381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래동권 카페에다가 경매물건 매일 올리고 있거든요. 경매물건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아파트 그동안 좀 많이 했는데 꼬마 빌딩 많은 분들이 좀 건물주 되는 게 목표이시잖아요. 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요 건물이거든요. 강남역에 있는 요 건물. 쭈꾸미 랩소디. 뭐 저는 먹어본 곳은 아닙니다만. 네, 요 건물이 경매 물건으로 네, 나와 있습니다. 건물주가 되려면 뭐 얼마나 필요한지 뭐 그런 부분들 상세하게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신건이라서 매각 명세서가 그러니까 7월 17일, 18일 뭐 요쯤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2억 뭐 되게 높은 금액이긴 한데 그래도 좀 빌딩은 대출이 상당히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조금 다른 각도로 좀 보셔야 합니다. 근데 뭐 세무조사 맞고 뭐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뭐 그런 거는 오늘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 이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위치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야 여기 위치 되게 좋지 않나요? 강남대로 강남역이고요. 신논현역 여기가 메인이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좀 약간 요쪽으로 넘어온 듯한 느낌이에요. 삼성가가 삼성 본사잖아요. 아, 여기 죄송합니다. 삼성타워. 요쪽이 삼성 본사잖아요. 삼성타운 쪽. 여기로 이렇게 삼성이 이전한 다음에 요쪽 라인이 되게 많이 발전했어요. 예전엔 요쪽이 메인이었는데 이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상권도 뭐 계속 변하니까. 하지만 상권이 변화하는 건 맞는데 여기도 그래도 좀 번화한 곳이긴 합니다. 물론 제가 뭐 20대 때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그때보단 확실히 조금 죽은 느낌이 좀 납니다. 아무튼 뭐 여기도 되게 좋은 곳인 건 맞으니까 여기 그 언덕 쪽 아시잖아요. 네, 언덕 위쪽으로 가시면 되고 요 건물이에요. 이게 생맥주 써 있는 요 건물입니다. 예, 골목이 좁아가지고 주차는 뭐 쉽지 않겠죠. 네, 여기 아까 쭈꾸미 랩소디 보셨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엘리베이터도 좀 나 있고 네, 엘리베이터 이거 쓸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2025년 1월 로드뷰니까 최신 로드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쭈꾸미 랩소디 있는 요 건물. 공실은 없는 것 같아요. 건물은 뭐 잘 지어졌고 대지 면적은 55평?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 평당 2억 정도 되는 거죠. 뭐 기타 자세한 거는 좀 이따 뭐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뭐 괜찮아 보이지 않으시나요? 뭐 요런 것도 나오네. 뉴 그라운드 연습실은 뭔지 잘 모르겠고 감탄계 숯불치킨 요건가 보다. 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뭐 음식점들이 주로 이렇게 있는 네,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라운드 연습실은 뭐 이렇게 대여해 주는 곳인가 봐요. 임차도 좀 다 맞춰진 것 같고 입지가 좋아서 뭐 공실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임대료를 좀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임대료를 파악하고 싶으면 동네 이렇게 부동산에 가서 임대 시세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임대료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건물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방구석에서 거기까지 알아보긴 힘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요 정도만 네, 말씀드릴게요. 현재 가격은 대략 한 122억. 토지 면적은 58평. 그래서 뭐 2억 초반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정확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평당가를 좀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억 1천만 원. 저는 이번에 유찰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대출 규제가 좀 있어가지고 아마도 유찰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아파트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빌딩이 막 과열되는 느낌은 뭐 제가 느끼기엔 아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요게 좀 심해요. 대출 규제 그리고 지금 사업자 대출까지 막 들여다본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럴 때는 좀 대출이 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규제가 얘한테 좀 직격탄으로 좀 때려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찰될 가능성이 꽤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유찰이 되면은 여기에서 20% 깎이니까 대략 한 100억 수준으로 네, 떨어지게 되겠죠. 대출이 잘 나오면 법인으로 대출을 하면은 여기 뭐 간평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감정가가 여기 있으니까 요대로 아마 요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한 122억 정도 나왔다. 그리고 최저가는 최저가가 한 100억 정도에 나왔다. 그리고 나는 낙찰을 한 110억 정도에 받았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10억에 대해서 한 4.6%인가요? 취등록세가 나오게 되고, 와, 취등록세만 해도 한 5억 나오네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취등록세가 한 5억 나오고, 여기에서 대출이 제가 생각했을 때 한 70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거는 좀 수익이 좀 있는 법인이라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요즘에 좀 대출 받기가 좀 까다로워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다 조사를 하셔야 돼요. 대출이 나올 수 있는지 상담을 충분히 받으시고 네,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입찰 보증금이 10억이 넘는데 보증금 떼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재앙이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좀 조사는 다 해야죠. 아무튼 70억 정도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고 치면은 내 돈이 한 40억 들어가고 플러스 취등록세가 한 5억 들어간다. 그래서 못해도 적어도 한 50억 정도 대출이 원활히 돼도 요 정도 돈은 들어가고 대출을 70억 받으면 여기에 따른 이자만 해도 제 생각에 뭐 월 이자가 뭐 한 3천만 원 될 것 같거든요. 정확한 거는 뭐 계산을 해봐야 압니다만 대출 이자는 뭐 여기저기 좀 알아보셔야 돼요. 최대한 싼 데로 가야죠. 그럼 여기 임차를 다 맞춰놓긴 했거든요. 여기 임대료 수익이 3천만 원 다 채울 수 있을지 이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이자 충당만 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면 강남은 계속 땅값이 빠르게 오르니까 나쁘지 않은데 이게 공실 걱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더한 경제가 더 나빠지면은 강남역도 공실이 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 언덕 위쪽은 공실 나는 때가 네, 꽤 있습니다. 메인 도로 쪽도 뭐 임대료 비싼 데 쪽은 네, 공실이 꽤 많거든요. 강남역이 강남대로 쪽은 요즘에 되게 많이 줄었어요. 특히 강남대로의 그 1층 라인 상가들 있잖아요. 제일 비싼데 거기는 공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와 이자 뭐 요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이렇게 비싼 거는 내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강남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둬야 뭐 다른데 건물주가 꿈인데 건물을 공부 안 한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건물 투자를 꼬마 빌딩 공부하려면 강남부터 공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를 정말 잘 맞출 수 있을지 그리고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걸 다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인데 보시면 되게 썰렁하죠. 메인 도로 쪽에 1층 상가가 비어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요런 게 좀 리스크가 좀 될 수도 있죠. 물론 임대료가 비싸서 그렇거든요. 옛날에 이런 데 공실은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요새는 확실히 좀 공실도 좀 생기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끝쪽으로 가면 조금 더 공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는 안 가봐갖고 강남역 쪽에 요즘에 공실들 다 채워졌나 모르겠네요. 제가 이 사무실도 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잘 많이 지나다니던 곳인데 저희 유튜브 찍는 스튜디오 사무실 있잖아요. 그것도 요 근처입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공실들이 많은 것 같진 않네요. 여기도 좀 1층에 이렇게 보이시죠? 요런 게 그래도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게 25년 2월이거든요. 올 겨울인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강남역 1층 라인에 네, 여기도 공실인 것 같죠. 그러니까 좀 공실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강남대로 라인에 요런 데는 좀 공실이 많은 편이고 반대로 이면도로 쪽에는 공실이 뭐 없어요. 뭐 그냥 아예 없습니다. 뭐 요런데 강남역은 사실 이면도로가 더 좋잖아요. 저기 막 술집 많은 요런 골목들 아시죠? 요런데 뭐 공실 당연히 없습니다. 피도 엄청날 거예요. 임대료도 와 이게 뭐 몇천만 원씩 하더라고요. 여기 뭐 제가 자주 가던 곳인데 맥주가 뭐 맛있는 것 같아요. 싸고 강남역은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빼곡하잖아요. 강남역은 뭐 요런 데 쪽에 건물들이 훨씬 더 알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차 다니기는 좀 불편하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뭐 그런 동네잖아요. 이쪽도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 나온 데는 이쪽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남대로변보다는 여기 이면도로 쪽 살짝 언덕 위쪽 요쪽이 번화하죠. 당연히 요쪽 라인은 공실이 아예 없고 여기 제일 번화한 라인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서 살짝 올라가면은 좀 좁은 길들이잖아요. 여기는 좀 경기를 좀 많이 탑니다. 그리고 가게들이 엄청난 속도로 빨리 바뀌어요. 뭐 이런 업체들이 워낙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면 좀 바로바로 접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은 네, 공실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장사가 이렇게 안 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코로나 때 진짜 좀 많이 죽었었죠. 코로나 이전에도 2018년, 19년 이때도 뭐 경기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공실 되게 많고 막 그랬었거든요. 여기 뭐 지하에 뭐 큰 매장 같은 경우는 뭐 80석 단체 예약도 가능하고 강남역에서 뭐 단체 예약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뭐 분위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냥 상가 자체만 놓고 보면, 건물만 놓고 보면 네,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어우, 이거 못 봤었는데 뭐 요런 게 붙어 있네요. 유치권 행사 중. 유치권 이런 거 붙어 있으면 뭐 유찰 더 될 수 있죠. 요런 거는 좀 따로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유치권이 진짠지, 이거 좀 돈을 꼭 줘야 되는 건지. 근데 건물을 공사를 직접적으로 한 거 아니면 보통 유치권은 이기기가 힘듭니다. 돈 받기가 좀 힘들어요. 창호공사? 창호면 비싸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유치권이 좀 걸려 있다. 점유증이라고 하네요. 뭐 마감 공사하고 뭐 그랬었나 봐요. 뭐 깔끔한 거 보니까 최근에 공사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주변의 건물들보다 뭐 요런 건물들보다 확실히 좀 깔끔한 모습은 있잖아요. 공사를 실제로 했을 가능성도 네,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좀 권리 분석이 좀 복잡합니다. 끝이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봤는데 끝이 없더라고요. 보통의 건물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랑 좀 달라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제가 일부분은 카페에다가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보면서 권리 분석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낙찰받으면 좋냐? 뭐 그거는 네, 각자 판단하시고, 어차피 이게 100억이 넘어가니까 그냥 공부용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별의별 게 다 붙어 있습니다. 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뭐 흔히들 가등기라고 하죠. 가등기 날짜가 중요한데, 근데 솔직히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가등기는 이거는 뭐 하자는 없을 것 같아요. 요게 가등기 된 게 3월 4일이잖아요. 2024년. 근데 최초의 권리를 보면은 근저당 최초 날짜를 보니까 이게 23년이거든요. 23년이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말소 기준 권리가 훨씬 더 빨라가지고 별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자세한 거는 매각 명세서가 없어가지고 아직 뭐 면밀한 분석은 안 되지만, 제 생각에 뭐 큰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가등기 관련해서는. 그리고 최초로 된 거는 신협에서 빌린 거고, 금융권에서 뭐 정상적으로 근저당 된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자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자가 없다고 치면 그 아까 엄청난 권리들이 뭐 덕지덕지 붙어 있었잖아요. 이런 채무니 뭐 압류니 이런 것들은 다 죄다 소멸소멸 써 있죠. 경매의 장점이 이런 겁니다. 세탁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그냥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아닌데, 그리고 이거는 위반 건축물이에요. 위반 건축물이라서 대출이 조금 더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뭐 안 나오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70억 나올 거였으면 50억밖에 안 나오고 뭐 그럴 위험성은 있거든요. 사전에 네, 미리 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위반 건축물 관련된 것도 올려놨습니다. 위반 건축물. 이게 좀 지분으로 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가족이 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아빠랑 엄마랑 뭐 이렇게 사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들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년월일 같은 거 보면은 엄마가 2분의 1 지분을 가진 것 같고요. 아빠가 거의 2분의 1인데 아들한테 0.1% 같이 이렇게 샀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49.9%, 엄마는 50%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명의 이렇게 생명이 공동 명의로 매수를 했거든요.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네, 뭐 아무 상관 없습니다. 경매가 되면은 온전히 통으로 네, 100%가 넘어오는 거니까 지분 관계도 네, 전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지분 경매가 아닙니다. 전체로 다 나온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써 있죠. 그냥 전체가 통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지만 위반 건축물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전화해서 이거 이행 강제금이 얼마 나오냐, 뭐 그런 것도 좀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월세가 한 달에 3천만 원, 뭐 1년에 뭐 한 3, 4억 나오는데 이 이행 강제금이 네, 한 달 1년에 뭐 한 100만 원 나옵니다 하면은 뭐 그냥 내면 되잖아요. 그럼 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하지만 위반 건축물이라 가지고 앞으로 사업자 등록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 이거는 큰 문제죠. 네, 그럼 임차인을 못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튼 좀 복잡한 권리도 좀 복잡하고, 아까 위에 보니까 이 플래카드가 유치권 걸려 있는 것 같네요. 유치권도 좀 걸려 있고 되게 복잡한 물건인데 그냥 공부용으로 삼기에는 아주 좋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3184번이었습니다. 경매를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뭐 궁금하신 분은
이 카페에도 올려 있는데 경매 생기초 강의 네, 이거 수강하시면 됩니다. 3주 동안 수업하는데 뭐 이런 경매 수업은 없지 않나요? 네, 10만 원에 3주 동안 수업하고 거기다가 펜딩 고래동 공부 회원분들은 네, 8만 원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고래동 공부 카페에 제가 요즘에는 경매 물건 매일 올려드리고 있죠. 오늘도 되게 흥미로운 물건 가지고 왔습니다. 공부용으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고 투자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정도면 거의 뭐 역대급 물건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이렇게 대구가 친근한 동네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대구 수성구는 잘 압니다. 범어동 뭐 너무 유명하니까 이 물건이 나왔는데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동 401호고요. 이 편한 세상 범어입니다. 좀 권리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따 다 말씀드리겠지만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이 2015년이니까 10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뭐 준신축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요 정도면 거의 신축 아닙니까? 뭐 대구는 신축 아파트가 하도 많아가지고 좀 위치를 한번 볼게요. 최상위 입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성구에 있으니까 뭐 그래도 세컨 입지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가장 좋은 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대구에서 제일 좋은 동네가 어디예요? 경신고등학교 찾으면 됩니다. 경신고등학교. 수능만 봤다 하면 만점자 등장, 뭐, 의대 50명 합격, 뭐 이런 거 맨날 나오잖아요. 70명? 지방에서 제 생각에 가장 학군이 좋은 곳이 저는 이 동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가면 그냥 뭐 대치동 같습니다. 학원가가 엄청나요. 잠깐 로드뷰 보여드릴까요? 네, 이쪽에 보시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골목골목이 다 학원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긴 메인 도로고, 여긴 시작이 뿐이고요. 대치동도 가보면은 뒤쪽에 뭐 빌라 같은 데까지 다 학원이거든요. 여기도 그래요. 그냥 죄다 학원입니다. 그냥 골목으로 들어가도 죄다 학원이다. 뭐 그런 동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히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네 전체가 네, 교육 특구입니다. 요쪽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는 가격이 네, 상당히 높아요. 뭐 힐스테이트 버머, 학군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다 새 아파트죠. 네. 저도 사실 살고 싶은 아파트이긴 한데 84가 호가 제일 싼 게 한 13억 9천 정도에 나와 있네요. 실거래도 막 15억이 찍히고 하죠. 그만큼 좋은 곳입니다. 대구에 막 15억 하면은 되게 헉 하실 수 있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네, 가보시고 현지의 사정을 아시면 왜 그런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쪽은 그런 동네고 여기서 조금 거리가 있죠. 네, 요쪽까지도 요쪽 라인까지도 일단 꽤 학원가가 있고 그리고 다 명문 학군들 뭐 대구여고라던가 뭐 대구과학고도 이쪽에 있고 요고들이 좀 많은데 네, 정화여고 네, 요런데 뭐 다 좋은 거거든요. 대륜고등학교 요 근처인데 네, 이건 조금 더 저쪽이네요. 네, 하여튼 요런 데가 다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의대에 많이 보내는 네, 그런 학교들이 다 요 동네 요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어요.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여기랑은 약간 거리가 있어요. 요쪽이니까 이 편한 세상 범어. 근데 뭐 차 타고 가면 금방이지 않습니까? 네, 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냐에 달려 있긴 하지만 뭐 입지는 상당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상급의 입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구에 학원가를 이용하기에는 뭐 아무 무리가 없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물론 여기 차가 좀 막히긴 하지만 뭐 여기 가까우니까 뭐 차 타고 가면은 10분 안팎으로 다 도달할 수 있는 뭐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84입니다. 84 경매 물건 나온 게 84 보시면 요즘에 좀 거래가 있더라고요. 대구가 아직은 좀 살아났다고 말하긴 뭐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1층 같은 경우는 6억 7,500에도 호가가 나와 있긴 한데 1층 아닌 경우 같은 경우는 한 7억 안팎 정도의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부동산 시장이 대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거래가 좀 잘 되는 곳이다. 인기 단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점 찍힌 게 다 거래되는 사례인데 6월달 보면은 거래 되게 많이 됐죠. 5월달에도 적지 않게 됐고
제 생각에 7월에도 좀 거래가 활발하게 뭐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히 요즘에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가 싸도 너무 쌉니다. 그쵸? 네, 이게 지금 대구가 아는 숙제일 수도 있어요. 대구는 아직도 입주 물량이 좀 넘쳐나거든요. 이거 보시면 그래도 거의 입주장이 좀 막바지에 좀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올해도 입주가 너무 많아요. 올해도 많고 내년에도 많고 2027년까지 입주가 좀 계속되는데 그거 지나면 딱 끊깁니다. 여기 2025년 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앞으로 들어올 게 15,000세대. 네, 어마어마하죠. 네, 솔직히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입지 좋은 곳 위주로 좀 찾아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세를 놓으려 한다 하면은, 엄청난 고통이 수반될 수 있어요. 전세가는 지금도 되게 낮습니다. 상당히 낮아요. 입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요때 뭐 하늘을 찔렀잖아요. 2023년에, 24년에, 작년에도 많았고, 올해도 적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적정 수요가 11,000 정도 되는데, 고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좀 힘들고, 내년부터는 그래도 좀 소화가 다 된 다음이니까, 그래도 상황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내가 대구에 사는데 내 집 마련하고 싶다. 그러면, 네, 지금이 정말 기회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 물건은, 네, 좀 또 특이한 물건이거든요. 최저가가 4억 6,200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임차인분이 있으시긴 한데,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빌린 날짜가 2020년이잖아요. 한 1억대 정도 이렇게 돈을 빌리셨네요. 하지만 뭐 후순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분이 후순이다. 여기 좀 다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나 좀 이런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뭐 투자용이 아니라 이런 집에 임대를 살게 되면 그게 좀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여기가 임차인 분이신데 현재 만약에 최저가에 낙찰될 것 같진 않지만 만약에 최저가 지금 4억 6,200만 원인데 혹시라도 최저가에 낙찰이 되게 되면 이 임차인 분이 좀 배당받는 게 확연히 줄어듭니다. 56.6%. 그러니까 한 60% 정도밖에 못 받으실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거 보면은 대략 제 생각에 한 3억에서 한 4억 정도? 3, 4억 정도만 받게 되실 것 같고, 그러면 1억 정도는 못 받는 거잖아요. 이런 건 좀 아픕니다. 하지만,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낙찰자가 물어줄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임차 들어갈 때도 좀 잘 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 이런 집에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철저하게, 에이, 설마 하는 생각 하지 마시고, 근저당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근저당 있는 집에 왜 이렇게 비싸게 전세를 들어가셨는지,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때 근저당이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 한 1억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1억 5천이나 근저당 있는 집에 4억 9천만 원이나 주고 전입을 하신 거거든요? 이러면 너무 위험하죠. 네,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집을 낙찰받는다고 해서 뭐 이분께 지금 현재 임차인 분께 돈을 물어줘야 되거나 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요. 나는 눈물 나는 거 싫다 하시면 입찰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소개해드린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단지는 깨끗하고 뭐 한 10년도 안 된 아파트니까 뭐 그냥 너무 좋습니다. 새 아파트. 저도 뭐 새 아파트 살아본 지 좀 오래됐는데 새 아파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좀 새 아파트 살고 싶습니다. 네, 근데 뭐 저는 비싼 집 사는 게 돈 아까워가지고 못 사고 있는데 구두쇠려가지고 네, 여러분들은 좋은 집 사시기 바랍니다. 새 아파트. 저도 지금 저는 전주로 이사를 갔었거든요. 그래 전주에 집을 하나 샀는데 그냥 대구를 가서 여기 전세가 3억밖에 안 하잖아요. 이렇게 새 아파트가. 그냥 대구로 갈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 들긴 해요. 이때 차라리 대구에 꽂혔었다면, 그럼 수성구에 이렇게 싸게 거주할 수 있는데, 이런 찬스가 또 어딨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구에 자녀분들 있다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솔직히 대치동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학군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치동이 좋냐, 뭐 대구가 좋냐 하면,
뭐 저는 솔직히 대치동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치동을 제외하고는 여기가 가장 좋거든요. 아, 그냥 2, 3년 전에 차라리 대구로 갈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전세가 엄청 싸잖아요. 네. 전주는 공급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전세 싸게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전세가 없어갖고 어쩔 수 없이 집을 샀는데 대구는 뭐 사고 싶으면 사도 되고 워낙 싸잖아요, 집도 요새. 전세 살고 싶으면 전세 살아도 되고 뭐 그렇지 않나 뭐 싶어요. 힐스테이트 버머 얼마 정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전세 가격. 네, 저도 이렇게 애들이 있다 보니까 자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학군 같은 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네요. 힐스테이트 버머의 최대 단점은 세대수가 좀 적은 거. 네, 414세대. 뭐 그래도 뭐 다들 너무 좋아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전세 6억. 확실히 좀 싸진 않네요. 74인데 84 같은 경우에 한 6억 5천. 그리고 이건 40평대인데 40평대 전세는 아예 없네요. 확실히 학군이 좋은 데는 전세 물건도 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범어동, 수성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중심지는 아닙니다. 학군의 중심지는 아니지만 그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같이 누릴 수는 있어요. 네, 학교도 명문고 보낼 수 있는 네, 그런 입지에 있고 경매 물건이 시세보다 좀 월등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대략 요새 한 6억대 정도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1층입니다. 이거는 6억 7,500만 원 정도 되고 전세는 한 3억 동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 7억 안팎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경매 물건 나온 거는 4억대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싼지 감이 오시죠. 혹시라도 요즘에 대구가 인기가 없으니까 또 요즘에 대출 규제 이슈 때문에 좀 쫄아 있을 수 있잖아요. 요럴 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대구 하면은 일단 좀 무섭잖아요. 입주 물량 너무 많은데 괜찮을까? 그래서 전세를 놓으실 거라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가셔야 돼요. 전세를 한 3억에 놔야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가셔야 된다고 보고 3억 정도의 전세 놓을 생각이 있으시면 요거를 한 5억 정도에 이렇게 낙찰을 받는다고 치면은 대략 한 2억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5억대에 낙찰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6억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한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 요 정도의 낙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좀 전세가가 워낙 안 나오니까 실거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물건인 것 같고, 그리고 요것도 요거지만 대구가 어쩌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굳이 내가 서울 사람인데 대구까지 가서 투자할 필요는 별로 없죠. 그냥 서울 물건이 앞으로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대구 사람이고 대구에서 앞으로도 살 거다. 아니면 경북에 살고 있는데 대구로 이사 가고 싶다 하면은 지금 대구 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확실히 팍팍 줄어들거든요. 2027년 이후로는 아예 없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네, 좀 입주가 희귀해져 가지고 또 이렇게 전세난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대구는 지금부터 알아볼 만한 그런 시점이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대구에 가가지고 뭐 아파트 막 이렇게 사오고 뭐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파트 투자가 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갈아타기나 무주택자가 뭐 새로 매수하기엔 되게 좋은데 그냥 단순히 투자로만 접근하면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뭐 이런 게 더 낫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전해드린 정보는 팩트를 기반으로 한 제 개인적인 양념을 조금 쳤을 뿐이니까 모든 판단은 각자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오늘도 제가 경매 물건을 올려놨습니다. 오늘도 좀 재밌는 물건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기동. 여러분들 제기동이 어딘지 아시나요? 네, 제가 고3 때 대학 현역으로 갔던 데가 고대거든요. 네, 저는 되게 좀 친근한 동네입니다. 오늘은 물건이 두 개예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데 주소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7247 그리고 67451번. 이것도 공부하기에 되게 좀 좋은 물건이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치는 여기에요. 재개발 이슈 같은 게 혹시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재개발 이슈까지 있으면 정말 대박인데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쉽게도 없네요. 네, 요쯤이잖아요. 이쪽에 좀 재개발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제기동 쪽이랑 뭐 동대문까지. 아쉽게도 네, 경매 물건 나온 지역은 재개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 공부해볼 가치가 충분한 물건이라 생각이 드니까 요 집이에요. 약간 좀 다가구 스타일의 요런 집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고려대학교 바로 앞이잖아요. 임대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집이에요. 뭐 숙박 구하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요렇게 원룸식으로 공사가 좀 다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두 개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거 하나 있고 요 뒤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투자 전략도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보시면 가구 수가 되게 많아요. 얘 더 깨끗하죠. 깨끗하긴 아까 집보다. 얘가 더 공사가 더 깨끗하게 잘 된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주인이 같습니다. 채무자가 같아요. 제가 이름 공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땡땡님이 둘 다 소유를 한 거거든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도 아마 같은 사람 같고 묶어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토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맹지 이런 부분 좀 들어보셨잖아요. 맹지에 대해서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뭐 맹지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길하고 이렇게 통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4m 도로가 되냐 뭐 6m 도로가 되냐 이런 도로의 폭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4m 도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렇게 사람은 다니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인지도 한번 볼게요. 사람은 당연히 다닐 수 있고 이쪽에 보시면 요 길이니까 차가 다닐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참고로. 하지만 얘는 제 생각에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보시면 6m 도로는 되잖아요. 4m 정도는 돼야 자동차도 다닐 수 있고 공사가 좀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요거랑 두 개가 나왔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들어두시면 아마 나중에 유용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상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지만 여긴 차가 못 다니죠. 그냥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게 건물이 너무너무 노후해가지고 다시 짓고 싶어도 다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낡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얘는 여기 도로폭이 한 6m 되잖아요. 여긴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고 그래서 얘는 아마 돈만 있다면 건축을 새로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하고 2번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고 싶다고 하면 1번하고 2번 둘 중에 뭘 낙찰을 받아야겠습니까? 뭐 감이 딱 오실 것 같긴 한데 네 그쵸 1번을 받아야죠. 당연히 얘네들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건축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자세한 거는 건축가에다가 구청에 문의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건축사무소나 뭐 구청에 문의해보면 돼요. 하지만 얘는 내가 원해도 재건축이 안 될 수 있죠. 방법이 뭐냐면 2번은 어쩔 수 없이 1번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크게 하나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크고 아름다운 하나가 되잖아요. 요렇게 되면은 둘 다 온전한 땅 하나가 되니까 이 뒤에 건물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얘 간평이 10억이고 얘 간평이 9억이다. 그러면 얘를 낙찰을 받습니다. 요거 두 개가 나왔잖아요. 얘는 조금 비싸도 그냥 뭐 낙찰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얘를 낙찰 받으면 얘는 물론 지금 상태에선 쓸 수 있지만 나중에 재건축이 필요해지면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 얘는 얘보다는 싸게 받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완전 맹지는 아니지만 토지 같은 경우는 이게 훨씬 더 두드러진데 얘는 이미 건물이 올라가 있으니까 얘 사용하는 동안은 좀 아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나중에 많이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낙찰받고 싶다 하면은 이번 회차에 이거, 다음 회차에 이거 이렇게 받으면 뭐 예를 들어서 얘는 9억에 받고 얘는 6억에 받고 하면은 평균 단가는 한 7억 수준에서 온전한 땅을 다 갖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낙찰가가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면 갑자기 이 얘기는 왜 하냐? 이거는 아까 잠깐 보셨지만 고려대학교 바로 앞이잖아요. 여기 고대가 보이는데 도보권이거든요. 고려대학교 도보권. 임대가 매우 잘 나가는 곳이죠. 그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임차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대략 한 9가구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건물 하나에 9가구나 이렇게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세대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얘는 위반 건축물입니다.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 나오는지는 구청에 주택과에 문의해 보시면 돼요. 주택과 어쩌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대문 구청에 전화를 해서 주택과 실무자에게 주소를 이야기하고 이행강제금이 얼마 정도 부과되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토지 면적이 44평밖에 안 되는데 10가구나 넣었다는 거는 이거는 장점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소유자가 좀 악랄한 것 같아요. 너무 나쁜 사람입니다. 왜 나쁘냐? 돈을 빌렸거든요. 여기 보시면 대부업체에서 그리고 여기까지 포함해서 한 11억에 해당하는 돈을 빌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감정가가 10억인데 11억 빌렸으면 다 빌린 거잖아요. 채권 최고액은 좀 더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인데 10억을 다 빌린 겁니다. 그럼 깡통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전세는 놓으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사실 전세 사기 법안은 이런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 괜찮은데 또 이렇게 순수한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한 사람까지 규제를 하는 게 맞는지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사람은 좀 심판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행위를 해서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다 빌렸죠. 이미 돈을 다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악랄한 것 같아요. 1억 4천만 원, 1억 4천만 원, 7,500만 원, 8천만 원. 예를 들어서 한 10채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채인지는 모르겠는데 10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8천만 원 정도의 임대를 전세로, 그것도 월세도 아니고 전세로 다 놨습니다. 8천씩 10개 하면은 8억이잖아요. 8억은 그냥 자기가 쓴 거예요. 얌얌쩝쩝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너무 속상한 이야기인데 이분들은 다 떼입니다. 그냥 웬만하면 다 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소액 임차인 분들 같은 경우는 먼저 배당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다 받진 못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튼 떼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시면 소액 임차인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 반 정도밖에 못 받죠. 그것도 대부분은 또 아예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악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범죄라고 생각해요. 근저당을 다 받아 챙겼는데 전세로 임차인을 놨다. 이거 자체가 좀 대단히 악랄한 행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암튼 그건 그렇고요. 그거는 이 사람이 잘못한 거지 이 물건은 죄가 없습니다. 이 물건에 죄가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방을 좀 많이 만든 거, 그래서 위반 건축물 사항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이 얼마 정도 부과되는지 대출은 잘 나오는지 이런 거를 잘 체크해서 낙찰을 받아야 되고요.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 근데 이게 현재 8억인데 8억에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8억에 받았다. 그럼 잔금을 낼 수만 있다면 전세로 만약에 내가 놓고 싶다. 전세에 놓을 거면 대출 받으면 안 됩니다. 네, 그건 진짜 악랄한 거예요. 잔금을 낸 다음에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 투자금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물건이긴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 동대문구에 44평이나 되는 대지를, 그것도 고대 바로 앞에 있는 알짜배기 땅을 얼마 투자금 안 들이고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의 성격이 비슷한데 감정가는 얘가 더 저렴하잖아요. 얘는 한 번 유찰됐고 얘는 2번 유찰돼가지고 하지만 이게 여러모로 더 좋습니다. 하지만 위반 건축물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반개수는 2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재건축 시즌이 온다면 아마 1번이 더 훨씬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전 혹시나 가능하다면 현금이 좀 많으신 분이라면 이거를 전부 다 한 사람이 받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현재는 주인이 한 명이잖아요. 한 사람이 받으셔서 나중에 그러면 토지의 사용 가치가 월등히 좋아지니까 한 사람이 받을 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도 임차인이 되게 많죠. 몇 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기 19명 나오는데 이게 다 임차인은 아닌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떼이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얘도 뭐 이게 아까 거랑 똑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두 개를 한 번에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암튼 대출을 받은 건 팩트니까 대출을 받고 전세까지 나서 임차인분들이 선량한 임차인들이 피해를 봤다. 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절대 이건 범죄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니까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 낙찰받는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할 거다. 잔금을 대출받아 낼 거다 하면 대출을 받았으니까 임차인을 그래도 놓고 싶다 하면 반드시 월세로 놔야 합니다. 월세로. 보증금을 뭐 한 1,000만 원이나 뭐 이 정도만 받고 월세로 놔야 된다. 네, 이거는 잊으면 안 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내가 설사 월세나 전세를 들어간다고 해도 등기부등본 꼭 떼보시고 이렇게 전세 들어갈 때는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전세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재건축 이슈까지 있는 동네였다면 여기 진짜 가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노후했거든요. 재건축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동네인데 근데 뭐 새 아파트로 새 빌라로 다 바뀌어가지고 재건축은 완전 물 건너 봤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대 수요가 워낙 많은 동네라 가지고 제 친구도 여기서 하숙하는 애들 뭐 많았거든요. 요즘에도 하숙 있는지 몰랐는데 예전에 하숙이 있었어요. 그죠? 막 밥도 주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없어졌는데 여기가 제 20살 때 생각나네요. 여기 진짜 많이 다녔는데 술 많이 먹고 참사리길인데 여기가 지금도 참사리길이라고 부르나요? 참사리길. 예전에 뭐 밥 한 끼에 한 3,000원 정도 했었는데 요즘엔 훨씬 비싸겠죠? 보면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물론 예전하고는 생긴 게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어느덧 옛날 사람이 됐네요.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이제 벚꽃도 심어지고 했네요. 네, 이런 고대 근처에 물론 여긴 아닙니다. 여긴 아니고 여기랑 멀지 않다. 네, 고대에 가까운. 참고로 여기가 문과 캠퍼스고요. 네, 고대 하면 생각나는 아름다운 정문 있잖아요. 저희 애들도 데리고 자주 갔는데 저희 애들도 고대 가보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애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웬만한 대학 다 가봤거든요.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 데리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여기 되게 멋진 것 같아요. 고대는 언제 봐도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요 동네에 있는 그런 원룸 건물이 나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동네 분위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고 주의할 점들 다 말씀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